우리 동명대학교 함께 하시는 보직자 여러분을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명대학교 기획처장 강영민입니다. 사실 이제 부총장님이 지금 서열이 제일 높은데 마이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소개는 여기 써있는 대로 링크 사업단 단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대타를 맡았습니다. 원래 대타가 원래 나올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대타가 나오는 거고요. 이 조찬 클래식 포럼은 사실 이제 동명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또 지원은 산학협력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업인 국고 지원 사업인 링크 사업단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링크 사업은 지역사회 공헌을 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서 사실 링크 사업 이전부터 휴닉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단계부터 저희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동명대학교는 아시다시피 지역사회 산업계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성과를 내었고 그러한 성과는 지역사회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조찬 포럼 역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에 계신 여러분들의 도움들을 또 감사하고 향후 앞으로 다양한 어떤 지원들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신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즐겨주시고 또 앞으로 또 많은 협력 동명대학교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타로 와가지고 제대로 풀스윙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제대로 준비해서 인사 말씀 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모차르트와 베토벤 음악을 오늘 들으시면서 강연을 들으실 텐데요. 1회차 강연 때 바로크 음악을 들으시고 비발디, 바흐 그리고 핸델의 음악을 내내 들었습니다라는 소식을 접했는데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1회차 강연을 듣고 또 찾아 들으시기도 하신 게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우선 강연 들어가기 전에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음악을 한 곡씩 뮤지션들을 모시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베토벤 하면 어디가 안 좋았죠? 네. 귀가 안 들려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대단한 곡을 또 작곡을 했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뮤지션 두 분을 모차르트 곡 한 곡 그리고 베토벤 한 곡을 청해 드릴 텐데요. 바이올린과 그리고 오보에 연주로 한 곡씩 요청을 했습니다. 나누기 월드라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하모니 해서 장애인 뮤지션들을 육성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나혜리 대표도 와 있는데요. 나누기 월드 해서 장애인들이 정말 우리가 일반인들도 악기를 다루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장애를 딛고 이 외우는 것도 어렵고 어떻게 이 선생님과의 소통도 너무나 어려울 것인데 우리에게 그런 음악을 완성도 있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동이 아닌가 싶고요. 굉장히 어메이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또 장애인 뮤지션들에 대해 나아가는 길에 또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백인성 선생님 그리고 오보이스트 윤세호 선생님을 차례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모차르트, 베토벤 한 곡씩 들려드릴 겁니다. 자, 백인성 선생님 나와주세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보이스트 윤세호 장애인 뮤지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어머님 아버님 다 따라오셔가지고 늘 이렇게 같이 다니시고 이런 걸 보니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발달 장애를 딛고 그래도 이렇게 악기를 다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오보이스트 윤세호 장애인 뮤지션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나와 주십시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에 관해서 오늘 강연을 해주실 이채훈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한국 PD-연합회 정책위원으로 계시고요. MBC 전 PD님이셨고 시사 프로도 다양하게 하셨는데 특히 정명훈 지휘자와 그리고 정경화 그리고 사라장에 대한 인물 다큐를 직접 하신 분이고 그리고 모차르트 천번의 입맞춤이라는 다큐도 직접 하셨고 어떻게 보면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저서는 제가 아까 여쭤보니까 7권이 넘으면 기억을 못한다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약간 좀 방랑자의 기질도 있으신 것 같고 아주 중학교 때 베토벤 교향곡을 듣고 아마 클래식에 입문했다 그래요.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신데 그렇게 MBC 들어가서도 이렇게 음악에 관심을 가져서 모차르트와 베토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썩 달변가는 아니실 것 같은데 그 오랫동안의 그 모차르트와 베토벤에 대한 그 내공이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이채훈 강사님의 모차르트와 베토벤에 대한 강연을 들으시면서 오늘 모차르트와 베토벤과 좀 더 친숙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채훈 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에서 다큐멘터리 PD로 오래 일을 했고요. 요즘은 클래식 음악사를 공부하면서 음악에 대한 칼럼을 쓰고 강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5월 말이나 6월 초에 제가 최근에 쓴 모차르트 평전이 출간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로서는 오늘 이 자리가 그래서 더욱 각별한데요. 여러분 모차르트와 베토벤 음악은 매일같이 어디서나 들리죠. 네, 서울도 그런데 지하철과 지하철 화장실에서 나오고 등산로 화장실에서 나오고. 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하철이 세계 최고고 특히나 지하철 화장실이 세계 최고입니다. 모차르트, 베토벤 때문입니다. 네, 모차르트, 베토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두 사람의 음악을 한마디로 간단히 정의하라 그러면 조금 난감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음악가 빅매치, 재미있게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 두 사람이 싸울 일은 없겠죠. 네. 보시다시피 모차르트는 1756년에서 1791년까지 살았어요. 35살에 돌아가셨죠. 베토벤은 모차르트보다 14살 아래예요. 1770년에 태어나서 1827년까지 57까지 살았습니다. 모차르트 선배죠.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있습니다. 1787년 모차르트가 음악가로서의 전성기에 있을 때 그리고 걸작 오페라 돈조반니 작곡에 착수할 무렵. 네. 그때 베토벤은 17살 소년이었어요.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자기가 자라난 도시 본을 떠나서 음악의 수도인 빈에 가서 성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빈에서는 가장 뛰어난 음악가 모차르트를 만나서 배워야 된다라고 이제 고향의 후원자들이 여비를 모아주면서 빈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모차르트를 만났어요. 근데 모차르트는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마음도 편치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소년이 자기 연주를 들어달라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대수롭지 않게 해봤는데 굉장히 베토벤의 피아노 실력이 뛰어났거든요. 모차르트가 듣고 누구나 연습하면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탐탁치 않게 생각했대요. 베토벤이 선생님 그러면 저한테 새로운 주제를 하나 줘보십시오. 제가 그걸로 즉흥 연주를 해보이겠습니다. 즉흥 연주라는 거는 하나의 주어진 동기를 갖고 그걸 즉흥적으로 음악을 창작해내는 연주죠. 그래서 즉흥 연주 실력은 바로 작곡 실력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차르트가 후가 주제를 하나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토벤이 그걸로 즉흥 연주를 했는데 모차르트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에게 주목해야 한다. 네. 이 소년은 언젠가 우리에게 얘기거리를 던져줄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때 하필 베토벤의 어머니가 위독하게 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이 여기서 이어지고 또 모차르트 베토벤에게 음악을 정식으로 가르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베토벤은 서둘러 본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 한 번 만난 걸 끝났어요. 그랬고 그 4년 후에 모차르트가 죽었습니다. 너무 일찍 죽었죠. 안타깝게. 그랬고 베토벤이 비엔에 다시 온 거는 그 다음에 1792년. 그러니까 1년 사이를 두고 이제 비엔 음악계의 왕자가 모차르트한테서 베토벤이 이어진 거예요. 네. 요걸 감안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음악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친숙하고 또 이렇게 위대하다고 부르는가? 요걸 클래식 음악 전체의 역사에서 보면 저는 이 클래식 음악 역사의 이미지를 이렇게 서운으로 그려놓곤 하는데요. 과학이나 테크놀로지처럼 음악이 이렇게 수직으로 선형으로 발전하는 거라고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그래서 일정한 시대의 산물이고 또 시대와 함께 진화해서 또 소멸할 수도 있는 여러 갈래의 음악 중에 하나인 거죠. 미국에서 태어난 재즈나 일본과 한국에서 생겨난 트로트 비슷한 거, 그것도 다 역사 속에서 생겨나서 진화하고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장르인데 클래식 음악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르네상스 시대 유럽에서 생겨나서 20세기까지 이어지다가 지금은 이제 클래식과 클래식이 아닌 게 경계가 애매해졌죠. 역사적으로 소멸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연주는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창작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늘 대중음악처럼 즐기는 클래식 음악은 좀 이제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클래식 음악은 1600년경에 피렌체와 만토바에서 생겨난 오페라, 에우리디체, 그다음에 특히 1607년에 생겨난 몬테베르디 오르페오, 그걸 최초의 오페라로 간주하고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클래식의 어떤 탄생으로 봅니다. 그랬고 이제 20세기 들어서 이제 쇤베르크가 무조음악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이제 존 케이지가 이제 음악과 소음 사이 경계를 부정했고 그러면서 이제 상징적으로 소멸을 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클래식 음악 하는 분들한테 죽은 음악하고 있다고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창작과 우리 생활이 같이 호흡하는 그런 단계는 지났다는 거죠. 그 역사를 20세기 윤희상 선생이 돌아가신 1995년까지 크게 보면 클래식 음악의 역사는 대략 400년 동안 지속돼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 클래식 역사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400년을 쫙 가운데를 가르면 1800년이 되겠죠. 1800년. 거기서부터 15년 전이면 1785년. 그때가 모차르트가 성공의 정점에 있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1800년에서 15년 후인 1815년까지는 베토벤이 걸작의 숲을 낳은, 베토벤이 거의 모든 걸작이 그 시기에 나왔어요. 물론 예외가 있죠. 9번 교향곡 같으면 1824년 5월 7일에 나왔으니까 예외인데, 대략 봐서 이제 이 400년 클래식 역사의 정가운데 30년이 두 사람의 시대다. 그렇게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좀 어렵게 느끼시거나 좀 불편하게 느끼신 분들은 클래식 음악에 들어가는 지름길이 이 정가운데를 딱 들어가는 거죠. 1800년. 그래서 모차르트, 베토벤 음악부터 가는 게 클래식 음악의 핵심에 다가서는 길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우리 두 주인공 지금 빅매치를 붙여보겠습니다. 모차르트 음악은 너무 아름답고 또 선율이 또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영화 음악에 많이 쓰였어요. 네. 그리고 우리 영화 평론가들이 세보니까 최소 1000편인 건 알겠는데 정확히 몇 편인지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새로 나오는 영화에도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영화 쇼생크 탈출. 네, 이 영화는 뭐 아시겠지만 앤디가 자기 와이프와 그 정부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죠. 그래서 2명을 죽였으므로 두 차례의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악명 높은 쇼생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앤디는 은행 부지사장이에요. 금융 전문가죠. 그래서 교도소의 고위 관리들이 그 절세, 그다음에 재테크를 도와서 신임을 얻고, 그래서 남들은 밖에 나가서 그 노역을 하는데 앤디는 사무실에서 일을 보죠. 그런데 이 인간성이 말살된 쇼생크에서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무부에다가 도서와 음반 그리고 약간의 지원금을 요청해요. 근데 법무부가 약 5년 동안 안 주고 계기다가 마침내 음반과 책을 좀 보내주죠.
근데 쇼생크에서 앤디가 그 음반을 틀어놓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영화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인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절망적인 무기수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쇼생크 탈출은 한 곡의 모차르트가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지옥 같은 교도소 쇼생크. 그들은 난생 처음 듣는 모차르트의 아리아에 말문을 닫고 귀를 기울인다. I have no idea to this day what those two Italian ladies were singing about. Truth is, I don't want to know. Some things are best left unsaid. I like to think they were singing about something so beautiful it can't be expressed in words, and makes your heart ache because of it. I tell you, those voices soared, higher and farther than anybody in a great place dares to dream. It was like some beautiful bird flapped into our drab little cage and made those walls dissolve away. And for the briefest of moments, every last man at Shawshank felt free. 그 영화 속의 레드, 모건 프리만이죠. 그 두 이탈리아 여자가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걸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랬는데 가사는 이래요.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 결혼에서 두 주인공 백작 부인과 수잔나가 부르는 이중창인데 백작 부인이 산들바람이 노래, 깐소네타 술라리아, 수잔나가 산들바람이 불고 백작 부인이 산들바람이 부드럽게, 수잔나가 그걸 따라하고요. 쭉 가서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다 알아들으실 거야. 일카피이라. 네, 분명히 다 알아들으시겠죠. 네, 이런 어처구니 없이 간단한 가사예요. 네,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 백작이 바람둥이에요. 네, 돈과 권력이 있죠. 네, 그래서 자기 영지 안에 있는 모든 그 젊은 아름다운 여성을 건드리려고 그러는데 결혼을 앞둔 자기 하인 피가로, 그 다음에 그 자기 부인의 시녀인 수잔나에게 흑심을 품고 초야권을 부활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강자가 좀 엉뚱한 짓을 하면 전체 사회가 혼란에 빠지죠.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는데 약자이자 피해자인 백작 부인과 수잔나가 꾀를 내서 백작의 사과를 받아내고 평화를 회복한다. 네. 근데 이 조금 전에 그 노래는 뭐냐면 백작이 수잔나한테 그 뒤에 숲에 가서 밀회를 하자고 자꾸 추근대니까 수잔나가 백작 부인한테 의논을 하죠. 어쩔까요? 그러니까 그 밀회 그 요청에 응해라. 다만 내가 네 옷을 입고 나가겠다. 옷을 바꿔 입고 나간다. 네, 그래서 꼼짝없이 현장에서 그 백작을 붙잡아서 사과를 받아내고 하는 태도를 봐서 용서해주겠다. 네, 그런 거죠. 이 피가로 결혼이 초연된 건 1786년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럼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불과 3년 전이죠. 네. 이 내용은 짐작하시겠지만 귀족의 위선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신분과 관계없이 다 존엄하고 평등하다. 그리고 누구나 사랑을 할 권리, 그리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당시 신분사회에서는 굉장히 얘기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내용이었죠. 그래서 귀족들이 사실 실제로 무지하게 반발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공연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황제를 설득한 거예요. 황제 요셉 2세가 계몽군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몽군주 입장에서는 그 일반 시민들의 권리를 조금 이제 보장해 주면서 귀족들을 좀 깎아내리고 그게 더 그 좋은 정치적 이상이라고 생각했고, 단 자기 절대 권력에 도전하는 거는 가차없이 쳐버린다. 그런 거였죠. 영화 아마데우스에 보면 그 모차르트가 황제를 설득하는 대목이 좀 나오는데요. 조금만 볼까요? Just let me tell you how it begins.
주인공들이 기득권 세력이 주로 이탈리아 사람들. 그래서 모차르트 시도에 반발하죠. 근데 황제는 모차르트를 이뻐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 이야기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피가로와 수잔나가 신혼 침대 사이즈를 재고 있습니다. 예, 그 장면을. 예. His wedding bed to see if it will fit. 네, 늦게 나왔어. 늦게 나왔어. 박자를 맞춰. Good. Yes. Yes. 네, 너무 빨리 나왔어. 네, 이렇게 황제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살리에리가 방해 공작, 네, 오페라에 발레를 내면 안 된다. 네. 근데 황제가 드레스 리허설에 와서 발레 음악을 넣어서 하라고 이제 허락하는 이 모든 게 사실은 이 픽션이죠. 모차르트가 직접 황제를 설득한 게 아니고 대본 작가 나폰테라는 사람이 황제를 찾아가서 그 좋은 언변으로 설득한 거예요. 모차르트의 음악은 뛰어났지만 그렇게 저 사람 설득하는 언변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죠. 네, 그래서 실제로 5월 1일 그 첫 공연 직후에 그 살리에리 방해 부대, 그 야유 부대가 동원됐고, 그 다음에 아직 저 귀족들이 싹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이 걸작 오페라인데 빈에서 그 9번 공연되고 막을 내려버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마틴 이 솔레르라는 사람이었던 오페라는 200회 가까이 공연되고 그랬죠. 모차르트도 당대에 잘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 오페라가 이렇게 정치적 구호로만 가득 차 있었다면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피가로의 결혼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따뜻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백작조차도 이제 순수하고 천진한 구석이 있죠. 그래서 제가 2006년에 모차르트 다큐멘터리를 할 때 만난 벨지움의 작가 에릭 에마누엘 슈미트, 이 사람은 사춘기 때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모차르트 피가로 결혼에 나오는 아리아를, 백작 부인의 아리아를 듣고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데 내가 죽을 수 없지라고 마음을 고쳤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은 모차르트는 단순히 음악일 뿐 아니라 삶의 의미다, 삶의 의미, 삶의 지혜다, 네, 그렇게 얘기하죠. 이 책 모차르트와 함께한 내 인생은 에릭 에마누엘 슈미트가 그 자기가 인생에서 겪는 그 아픈 순간들, 친구가 죽거나 애인과 헤어지거나 등등 그 순간마다 모차르트한테 편지를 써요. 모차르트 형. 그러면 상상 속에서 모차르트가 음악으로 답장을 보내주죠. 그걸 엮은 아름다운 책인데 그게 2006년에 발간됐었죠. 이 사람은 하여튼 모차르트는 내게 삶의 의미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다시 쇼생크 탈출로 돌아갑니다. 쇼생크 탈출에서 앤디가 이제 음악을 이제 틀어갖고 그 교도소 간수들한테 혼나게 되죠. 그래서 2주일 동안 독방 명령을 받아요. 독방, 햇빛이 들지 않는 독방에서 웅크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하루 이틀 내버려두면 미칠 지경이 되거든요. 근데 2주일은 참 괴로운 거죠. 돌아오니까 이제 식당에서 동료 재소자들이 이제 위로해 주죠. 하루가 1년 같았을 텐데 어떻게 지냈나. 그러니까 앤디가 모차르트 선생이 함께 있었지. 동료가 추운기를 들고 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러니까 앤디가 여기 있었지.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거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그랬더니 그 고참 재소자 레드, 아까 모건 프리만이죠. 가만히 있다. 몰란이죠. 괄호 열고 이 쪼다야. 그러죠. 앤디가 돌로 만들어진 이 감옥 같은 세상 말고 다른 세상도 있다는 것. 이 마음속에 있는 것. 이거는 그들이 간섭할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죠. 그건 당신만의 것, 나만의 것이죠. 레드가 대체 무슨 햇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면박을 주니까 앤디는 희망이요라고 대답합니다. 희망. 네. 그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이 초연되고 3년 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지만 그걸 미리 예견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정말 그 출구가 안 보이는 신분 사회였는데 모차르트는 모든 개인의 자유를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쇼생크 탈출이 절묘하다고 생각되는 게 피가로 결혼을 인용했는데 그 피가로 결혼과 메시지 또한 비슷하다는 거죠. 네. 희망이 없는 감옥에서
음악을 통해서 희망을 찾았다. 예, 그것과 모차르트 그 희망이 안 보이는 그 신분 사회에서 만연의 그 존엄과 자유를 노래했다. 예, 두 가지가 통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참 절묘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모차르트 상대방인 베토벤으로 넘어갑니다. 베토벤은 그 모차르트랑 이렇게 뭐 건축을 넘기고 맞상뜬 적은 없죠. 베토벤의 그 평생 모토는 고뇌를 넘어 환희로. 네.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인간 정신의 승리다. 왜냐하면 이 가장 뛰어난 음악가가 청각장애자였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오히려 그 불행을 딛고 일어서서 더 위대한 음악을 만들었다. 인간 정신의 승리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 본인이 상처와 고통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와 고통도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악에 그런 깊은 공감과 위로를 담았다.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리고 베토벤은 희민민주주의 아들이다. 본 대학 청강을 했는데 정식 대학을 다니지 못했어요. 청강을 했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 혁명에 열광했고 그다음에 프리드리히 쉴러라는 그 시인 이 정신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그런 정신을 음악에 담은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베토벤 하면 뭐 누구나 다 아시죠. 따다다단 딴딴딴딴 운명의 테마라고 하는 이 네 개의 음표. 요거는 클래식 음악에 들어가는 정문에 떡 버티고 있는 그 표석과 같은 것이죠. 클래식 음악에 들어갈 때 이걸 모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운명의 동기는 심지어는 최근에 드라마 무슨 저 퀸메이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재벌가와 그 재벌가 출신의 누구냐 그 이름이 생각 안 나지? 그 김희애가 그 오경숙을 만나는 것은 운명이었다 할 때 따따따따 하고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중1 때 그 누나 어깨 너머로 음악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음악에 친숙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누나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는 이제 인간이 죽는다는 걸 처음 느끼고 상당히 비탄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이 곡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음반이 요런 까까머리 중1 때인데 그때 음반이 그 브루노 바일터가 지휘한 바로 이 음반이에요. 다 아시지만 좀 듣고 갈까요? 바로 이거예요. LP. 이거. 이 네 개의 음표가 이 교향곡 전체의 유전자 같아요. 그래서 계속 변형되면서 곡 전체에 나옵니다. 근데 이 첫 주제뿐 아니라 첫 주제보다도 저는 이 전개부에서 그 모티브를 1호 이 모티브를 호른이 연주하는 대목이 가슴에 콱 꽂혔거든요. 그게 그때는 뭐 음악을 하나도 모르니까 이게 호른 소리인지도 모르고 무슨 녹슨 쇳소리처럼 들리는데 이게 어째서 그 인생은 엄숙하다 그렇게 말해주는지 참 신비로웠습니다. 어디 갔어? 제시부가 끝났고 이상하죠? 그래서 음악의 신비는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워요. 이 좀 전에 호른이 빰빰빰빰 한 것이 그냥 가슴을 두드려갖고 그때부터 저는 음악가가 돼야지. 네, 그다음에 음악 시작이 좀 늦었으니 피아니스트 못 될 거고 작곡을 하면서 지휘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뜻대로 안 됐어요. 네. 오늘 원래 서희태 선생님 그 지휘자 선생님이 하실 예정인데 제가 대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지휘자가 뭐 유고가 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지휘하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도 아르헨티나 공연 때 그 선배 지휘자가 못하게 돼서 갑자기 올라왔고 됐는데 서희태 선생님이 지휘를 못하게 돼서 제가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네, 감사합니다. 썰렁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베토벤이 활약한 빈은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었고 피아노가 보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살 때 베토벤이 빈에 왔는데
모차르트가 이제 죽은 빈 거기는 이제 그 천재의 영혼이 머물 곳이 없어 떠돌고 있다라고 이제 후원자가 얘기하면서 베토벤을 보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베토벤이 왔을 때 모든 사람이 피아노를 치고 모든 사람이 음악을 배운다라는 일반 음악 신문 보도가 나왔죠. 6천 명의 그 피아니스트 아마추어 포함해서 활약하고 있었고 약 300명 정도의 전문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베토벤은 먼저 대중에게 자기 이름과 얼굴을 알리려면 연주자로 선보여야 되겠죠. 작곡도 하지만 연주자로 알려서 이제 스타가 되는 게 급선무였죠. 근데 당시 비엔에서는 그 글자 그대로 음악가 배틀, 피아니스트 배틀이 유행했습니다. 귀족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한 명씩 이제 파트론을 해갖고 이제 밀어주면서 피아노 대결을 시킨 거예요. 권투시합처럼. 그래서 베토벤도 여러 피아니스트와 대결을 벌여서 이제 최고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슈타이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피아노의 트레몰로 기법을 개발한 사람이고 그 자기 애인이 그 같이 무대에 올라가서 탬버린을 연주했답니다. 피아노로 트레몰로를 하면 탬버린을 하고 요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인데 그 당시로서 음악 엔터테이너로서 그런 걸 했죠. 베토벤과 이제 대결한 장면이 BBC 다큐멘터리로 나온 게 있는데요. 조금만 보고 갈까요? 오늘 시간이 좀 충분치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걸 보고 가야 되겠죠. It was his skill. Each had to improvise. 권투의 그 아나운서처럼 선수를 소개하고 있죠. Will meet more than his match, I believe. May I present the brilliant, the hitherto unbeaten, all the way from 지금까지 Paris. 패배를 모르는 Don't hold that against him. 다니엘 슈타이벨트 소개합니다. He's dexterous. He's dashing. He's debonair. He's Monsieur Daniel Steibelt. 이 사람은 자기가 인기 최고라서 베토벤을 좀 우습게 봤어요, 이 사람이. 네, 그래서 견멸한 태도를 취하니까 베토벤이 화가 나 있습니다, 지금. 이건 모차르트 마술피리 주제죠. So when are you going to start? 언제 시작할 거야? 그걸 음악이라 하느냐 그 소리죠. Absolutely delightful. And now, 이제 I introduce the toast of our beloved Vienna. We know him. We 빈 love him. 사람들이 사랑하는 His fingerwork is finesse itself. 섬세한 But is he the 피아니스트. best? Let's find out. And Ludwig van Beethoven! 네, 베토벤이 연주하기 전에 잠깐 설명드리면 다니엘 슈타이벨트가 인기가 하도 높으니까 베토벤처럼 뭐 키도 작고 까부잡잡하고 저 이름도 못 들어본 본에서 온 신인 음악가를 우습게 본 거예요. 베토벤이 작곡한 소나타를 보고 그냥 뭐 제법이네? 그러면서 이제 옆으로 제껴놨다는 거예요. 그걸 본 베토벤이 화가 난 거예요. 베토벤은 아주 성실하고 진지한 음악가에게는 굉장히 친절했는데 좀 그 자기 껍데기를 믿고 건방 떠는 건 못 견뎠어요. 그래서 슈타이벨트는 화가 나갖고 이 연주 배틀 때 아주 작심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벨트가 쓴 악보를 한 손가락으로 꾹꾹꾹 누른 다음에 악보를 거꾸로 놓고 즉흥 연주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철저히 밟아버리겠다. 그걸 완전히 공언을 하고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좀 전에 화면에 보면 다니엘 슈타이벨트가 중간에 나가죠. 실제로 중간에 나갔어요. 자기 패배가 너무 명백해지니까 나가니까 자기 스폰서였던 로브코비스 공작 이 따라 나가서 그래서 좀 끝까지 있다 가시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손님인데 그렇게 화나서 가면 안 되니까. 그때 슈타이벨트가 저 베토벤이라는 작자가 빈에 있는 한 다시는 빈에 안 오겠다. 네. 그래서 진짜로 다시는 빈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곧 성공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수입이 많다, 만족할 정도를 넘는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출판을 하면 출판인데 몰려들고 나는 흥정하지 않는다. 내가 부르면 그게 돈이다. 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처음 이게 그 자기 귓병을 친구 베이겔러한테 고백하는 그 편지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잘 나가고 있다. 이 귓병만 빼고. 31살 때죠. 그래서 32살 때 빈 교회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유서를 쓰게 돼요. 지금 하일리겐슈타트는 전철 타고 빈에서 갈 수 있는데 작은 베토벤 박물관이 돼 있죠. 위장병이 있어갖고 저 요양을 또 해야 됐습니다.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를 그 기념관에 가면 이걸 기념품으로 팔죠. 이 주요 내용은 동생 카를과 요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돼 있어요. 자기 귀가 지금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됐다는 걸 밝히죠. 더 크게 말해주세요. 귀가 먹었으니까요 라고 말할 수 없었다. 누구보다도 완벽한 형태로 갖고 있던 감각이 약화됐다는 걸 어떻게 고백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리고 이제 귀병 때문에 사람들을 피했다는 얘기, 사람들과 교제하는 걸 너무 좋아했던 베토벤인데 스스로 고립을 택해서 가야 했던 그런 얘기죠. 내 불행은 이중으로 괴롭다. 그 때문에 나는 오해받고 있다. 인간 사회에서 지적 대화도 나눌 수 없고 마음을 토로할 수도 없다. 나는 완전히 혼자다. 네, 이런 비통한 마음을 토로하죠. 그런데 그 유서를 쓰다가 죽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네. 내 속에서 솟아나오는 예술, 그거를 세상에 꺼내놓기 전에는 세상을 하직하는 게 불가능해 보였다. 근데 이제 죽지 않는다는 게 죽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고 그 예술혼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여, 그대는 나를 이 끝없는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죽음이여 언제든 오라. 나는 그대를 용감하게 맞이할 것이다. 네, 이렇게 쓰게 되죠. 이 절망에 빠져 있을 무렵 이제 그걸 극복하면서 베토벤은 친구 바이올리니스트 코른풀스에게 이렇게 쓰죠. 지금까지 제가 쓴 작품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제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한다. 그래서 그 죽음을 오가는 고뇌를 벗어난 다음에 베토벤이 약 10년간 쓰게 된 작품들이 걸작의 숲이라고 불립니다. 네, 교향곡 3번 에로이카, 5번 운명, 6번 전환, 피아노 콘체르토 3, 4, 5번, 특히 5번 엠페러, 피아노 소나타 열정 발투슈타인, 현악사 연주고 라즈모프스키. 네, 이거는 모차르트와는 완전히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음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작의 숲에 속하는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1804년에 쓰게 되는 교향곡 3번 에로이카. 요거는 당시에 그 혁명을 이끈 걸로 여겨졌던 나폴레옹에게 헌정하려고 이제 작곡을 시작했는데요. 나폴레옹이 1804년에 황제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 그자도 별 수 없는 속물이었구만. 그러면서 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게 바쳤던 헌사에 푹푹푹 그냥 펜을 걷버리죠. 그다음에 어느 영웅의 추억을 위하여라고 이제 새로 부제를 쓰게 돼요. 그래서 에로이카로 그 이름이 남게 되는데, 요것 BBC에서 새로 저 다큐멘터리 만든 게 있습니다. 1804년 5월 로브코비츠 공의 그 사저에서 열린 그 비공개 초연. 워낙 대작이고 새로운 작품이라서 대중 앞에서 연주하기 전에 한번 그 음악가 몇 명하고 지인 몇 명을 불러놓고 그냥 해본 거예요. 그게 그걸 BBC에 하루를 재현해 놓은 다큐가 있는데요. 뭐 시간이 좀 쫓기긴 하는데 보고 가시죠. 네. 1악장 그 첫 음부터 충격적이었어요. 두 개의 투명스러운 으뜸함으로 시작하는데 그런 곡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주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Because we are nothing, we do. Bloody hell. 네, 연주 시작하죠.
네, 잘 안 맞죠? 네, 베토벤입니다. 이안 하트가 연주하고 있어요. I thought you lot were supposed to be good. 더 잘할 줄 알았는데 박자가 안 맞았어요. 표기가 너무 많아요. Gentlemen, it is our first 처음이잖아요. Patience, please. 네, 참고해 봅시다. Even to my ears, it does sound 내가 듣기에도 너무 음악이 거친데 연주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잘 나와요. 불필요하게 잘 나와요. I've marked it exactly as I want it played. 네, The marking here you 표시한 대로 연주하면 됩니다. 스포르잔도 음표 하나하나에 힘을 줘서 sharp attack to each note. Your Highness, I'm really hammering it. How modern. Look, my friend, you're trained to make a beautiful sound. But I don't want 아름답게 a 연주하라고 beautiful sound. 배웠겠지만 Elsewhere, yes, 나는 but not 아름다운 소리를 원치 않습니다. This is a summons, an imperative. 당당하게 Play me the 연주해야 first 됩니다. two chords. 첫 두 화음을 들려주십시오. I want more 더 intensity, 강렬하게, more guts. 더 용기 있게 해주세요. Again, 다시. please. Don't be so tentative. Play 너무 louder. 주저주저하지 마세요. 더 크게. 이보다 더 크게 한 적이 없는데요. 네, 음표를 따라하기 어렵네요. 계속 변화해요. It changes. 계속 변화합니다. The mood shifts all 분위기가 the 계속 time. 바뀌어요. But are you telling 그래서 me 연주 you 못하겠다는 can't? 거예요? Not at all. 전혀. Then play it for the 그럼 love of 연주하세요. Christ. 네. Could we play it a little 조금 천천히 하면 안 될까요? No. 안 돼요. Not slow. 긴박하게 해야 됩니다. 네, 이제 베토벤이 이제 좀 만족하죠. 그리고 제자 페르디난트 리스가 쓴 회고록에 나오는데요. 이 재현부 때 자기가 뭘 실수를 했다가 잘못 얘기했다가 베토벤에 뺨때기를 맞을 뻔했다 그러거든요. 얘가 리스예요. 더더더던 그 주제가 나올 때 처음 갖고 똑같이 안 나오고 호른이 먼저 빰빰빰빰 하니까 호른이 너무 빨리 나왔다고 지적한 거예요. 근데 그게 빨리 나온 게 아니라 베토벤의 의도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자가 틀렸다고 그러니까 베토벤이 화를 내죠. 사보사의 실수인가? 확인해 보니까 실수가 아니었다. 호른이 너무 빨리 나왔다는 거예요. 실수 아니에요. 써있는 대로 연주하세요. 계속 합시다. 망칠라 그러냐? 선생님 틀렸어요. 선생님 왜 규칙을 안 지키세요? 네. 젠장. 예. 그래서 이건 페르디난트 리스의 기록에 따른 것입니다. 이 정도로 연주자들한테는 낯설고 충격적인 작품이었다는 거죠. 이 자리에 그 하이든이 와 있었어요. 그대 보고 있을 텐데 베토벤은 Reese, you may know something of counterpoint and harmony. You know nothing whatsoever about life. What do you say, Herr Haydn? 하이든 선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매우 길군. Unusual though, wasn't it? 예, 보통 음악이 아니죠? Unusual. 보통이 아니지. He's done something no 그는 other 다른 어떤 composers 작곡가도 하지 않은 일을 했어. He's placed himself at 그는 the center 작품 of his 중심에 work. 자기 자신을 놓았어. He gives us a glimpse 그의 영혼을 into 들여다보는 his 것 soul. 같아. I expect that's why it's 그래서 음악이 noisy. 그렇게 시끄러운 거지. But it is 하지만 정말 quite, 새롭군. quite new. The artist as hero. 예술가가 주인공이 됐어. Quite new. 정말 새롭네. Everything is different. 오늘을 기해 모든 게 달라졌다.
리스와 함께 식당에 왔습니다. Excuse me, sir. There's Mental. I'll just say. 멘첼이 와 있네요. 인사하고 올게요. What will you have, sir? 뭘 드시겠어요? I beg your pardon. I said, what will you have, sir? 뭘 드시겠냐고요? Mental's just back from his club. 멘첼이 There's news from Paris. 클럽에 갔다 왔는데 파리에서 뉴스가 있습니다. 보나파르트가 방금 황제가 됐답니다. Emperor. Yes. He's had a coronation. 대관식도 하고 모든 절차를 마쳤답니다. He's no longer first consul. 그는 더 이상 통령이 아닙니다. 그는 황제입니다. Just like all the others. 다른 사람들과 똑같군. Eat your fish, please. 생선이나 먹어라 그랬어요. 네, 4악장 피날레입니다. Thank you. 네, 베토벤의 이 새 교향곡에 열광한 여성, 맨 마지막에 얼굴이 나온 여성이 요세피네 폰 브룬스비크. 네, 최근까지도 불멸의 연인으로 꼽혔던 사람이죠. 근데 불멸의 연인에 대해서는 좀 긴 얘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테레제 말파티, 아니 안토니 브렌타노라는 소리 이것은 유력합니다. 안토니 브렌타노. 네. 좀 전에 요세피네 폰 브룬스비크는 다른 남자에게 다른 남자가 결혼했다가 애를 6이나 낳고 이혼했어요. 그다음에 베토벤하고 이제 마음이 좀 가까워지긴 했는데 애들 교육 때문에 귀족 출신의 여성이 시민 출신의 남성과 결혼하면 귀족의 특권을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베토벤과 결합을 피한 거죠. 그래서 모차르트의 가장 혁명적인 오페라 피가로 결혼과 베토벤의 가장 혁명적인 교향곡 에로이카를 이제 간략히 얘기하고 나니까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한 게 굉장히 많죠. 옆에 지금 보면 베토벤의 영웅적인 이미지들 많죠. 베토벤은 19세기 내내 영웅적인 이미지를 그려졌는데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분노에서 보듯 그 돈 문제에서도 좀 그걸 신경을 많이 썼고요. 왜냐하면 프리랜서 음악가가 그 손해 안 보고 지내려면 특히나 자기는 귀가 잘 안 들리는데 누가 자기 속일까봐 늘 사람들 의심을 좀 했어요.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또 굉장히 따뜻한 측면도 있었다. 그래서 그
발트슈타인 소나타, 그다음에 여러분 누구나 잘 아시는 그 차량 후진 음악이 있죠. 차 바꿀 때 나오는 거, 엘리자를 위하여. 네, 여긴 잘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베토벤의 마음이 담겨 있죠. 우리 피아니스트 김수현의 연주를 들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건너뛰고요. 모차르트 베토벤 시대는 시민혁명의 시대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그때 일어났죠. 근데 그 시민혁명과 함께 피아노 음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베토벤이 그 피아니스트로 크게 성공했고, 그런 거는 다 피아노 음악의 발달과 관계에 있어요. 근데 그 시대도 지금 시대만큼 굉장히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었죠. 지금도 정신없이 뭐가 테크놀로지가 변해서 우리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적응하기 힘든데, 그때도 약 10년 전에 모차르트는 자기 악보를 헐값에 팔면서 이렇게 크게 보면서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악보를 헐값에 팔면서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하는 거예요. 네, 시대가 빨리 바뀌었다는 거. 오늘 모차르트 베토벤이니까 이걸 얘기해야 되구나. 그래서 14살 차이인데 베토벤이 볼 때 모차르트 이미 9세대였어요. 그래서 피아노 연주법이 모차르트는 구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토벤은 피아노를 타악기 특성에 맞게 두드려 부시도록 연주했죠. 월강 소나타 4박자 보면 저 타악기 때려요. 그래서 베토벤 자신도 이 곡을 제대로 연주하면 피아노가 박살날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죠. 그래서 베토벤도 피아노 줄 끊어먹기로 유명했죠. 피아노 콘체르토 4번 연주할 때 보면 줄이 하도 많이 끊어져서 옆에 한 사람이 붙었고 끊어지면 묶고 계속 했다는 기록이 있죠. 그에 비하면 모차르트는 아주 기름을 바르는데 매끄럽게 연주를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베토벤이 볼 때 이런 모차르트 연주법은 구식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모차르트는 돈 지오반니 같은 바람둥이, 또는 코시판 투테처럼 그 부부가 남편들이 아내를 속이고 전쟁터 나갔다 그러고 이제 변장하고 와서 아내의 정절을 테스트하는 이런 부도덕한 대본으로 오페라를 썼다는 거죠. 근데 코믹한 요소, 그다음 인생의 진실을 말해주는 어떤 핵심이 있으면 모차르트는 주저없이 썼는데, 베토벤이 볼 때는 이렇게 부도덕한 대본으로 위대한 모차르트 음악을 쓰다니 아깝다, 그렇게 얘기했죠. 성격 차이죠. 그다음에 베토벤은 대중을 위해서 오페라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핏 들으면 이제 베토벤이 자기가 얼마나 고결하고 위대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거죠.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 피델리오가 흥행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극장장과 함께 어떻게 이걸 고쳐야 흥행할 수 있는가, 극장을 둘러보면서 얘기하다가 이 극장장이 이제 부주의하게 모차르트 때는 저 구석까지 다 찼었는데, 근데 귀가 잘 안 들리는 베토벤이 귀신같이 또 자기 나쁜 소리 하는 거 들어요 또. 그래서 발끈해갖고 나는 대중을 위해 오페라를 쓰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다지 위대한 얘기는 아니죠. 네, 이런 차이가 있어요. 14년 차이죠. 베토벤이 이제 신분 사회에 반항한 그런 반면에 모차르트는 맨날 세상 모르고 달콤한 음악만 쓴 걸로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모차르트는 너무 빨리 시민 사회가 충분히 성숙하기 전에 프리랜서 음악가가 됐기 때문에 고생을 더 했어요, 베토벤보다. 그래서 잘츠부르크 통치자 콜로라도 대주교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자유를 찾아서 뛰어나온 거죠. 그래서 너무 일찍 프리랜서가 됐기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공했어요. 피아노 콘체르토와 오페라로 성공을 해서 하이든보다 3배 이상 벌었는데, 그래서 자유음악가로 이렇게 수많은 음악을 써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남겨줬는데, 귀족들한테 찍힌 게 문제였어요. 결국 자기 아껴주던 황제 요셉 2세가 죽고 나니까 모차르트는 빈사에서 완전히 왕따가 됐고, 돈을 꿔달라고 이제 친구들한테 편지를 써야 될 그런 지경이 된 거죠. 이 돈 지오반니도 돈자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귀족이잖아요. 근데 귀족이 악행을 벌이다가 이제 뉘우치려니까 뉘우치지 않고, 그냥 인간이 법정에서 정의를 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기사장의 유령이 나타나서 심판을 하게 되죠. 이 귀족 사회를 비판한 것입니다. 몰락하는 귀족 사회를 풍경이고요. 모차르트는 프리메이슨 활동을 계속했고, 마술 피리에도 이런 어둠의 빛을 잃을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담았어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그래서 베토벤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대략 이 사람의 역사적 위치나 위대성을 아는데, 모차르트에 대해서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모차르트는 혁명가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었지만 위대한 예술가답게 자기의 예술적 소명에 충실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대 정신을 담았고 그게 불가피하게 귀족들과 충돌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차르트 모습은 영화 모던 타임스에 나오는 떠돌이 채플린과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짧은 비디오 클립이니까 보고 가시죠. 어디로 갔나? 네, 대공황기 미국이에요.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죠. 여기 구직소가 닫혀 있습니다. 떠돌이 채플린이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다 허탕을 칩니다. 네, 트럭에서 떨어지는 깃발을 찾아주려고 그러죠. 시민의 의무를 다하려고 그러는 건데 파워 주동자로 지키게 되죠. 네가 죽어자구나.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1991년 사회학자 노베르트 엘리아스는 모차르트란 책에서 모차르트는 궁정시대의 시민음악가고 베토벤은 시민시대의 시민음악가다 이렇게 간단히 요약했는데 이게 말은 간단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베토벤은 제때 나타난 시민음악가였다는 거죠. 근데 모차르트는 너무 일찍 시민음악가가 돼갖고 고생했다. 네, 이게 핵심이고 그 전에는 모차르트를 이렇게 사회 역사로 평가하는 그 연구 작업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노베르트 엘리아스 이후 약 30년이 지나면서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정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쓴 그 모차르트 평전도 뭐 이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클래식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400년 클래식 역사의 정가운데 있다는 거. 그다음에 클래식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 400년 클래식 역사의 정가운데를 수박 가운데 자르듯이 딱 잘라서 모차르트 베토벤에 들어가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네,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악가 빅매치 모차르트 베토벤. 네, 제가 준비한 말씀 줄이겠습니다. 네, 시간이 허락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5분 내지 10분 정도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아주 잘해드려요. 준비된 얘기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대화 형식으로 하면 제 실력이 막 빛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주십시오. 아, 그래요? 시간이 지났죠? 네. 네,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살짝 넘기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셔도 다른 분들 가셔야 되는데 방해될까 봐 질문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또 못한 얘기를 다 하려면 지금 2시간 더 해야 되는데. 네, 네. 그 정말 이게 대타가 안타를 많이 치거든요. 홈런도 치시고. 네. 근데 뭐 대타라는 개념은 아니고 사실 오늘 처음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이 동문대학교 총장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강의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더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오늘 준비한 자료를 끝까지 음악도 듣고 얼마의 시간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베토벤만 갖고 5회 해본 적도 있고 모차르트만 갖고 10번 한 적도 있거든요. 예, 오늘 그 다 준비를 다 하면 3시간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거는 뭐 음악을 다 듣고 하면 한 2시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저희들이 내년에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음악을 쭉 하면 뭐 바로크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고전 쪽으로 왔는데 사실 뭐
저도 모차르트를 시작했어요. 저는 공학자인데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뭐 이래 혼자 있으면서 뭐 모차르트만 쭉 들으니까 어느 순간에 너무 이거는 음악이 가볍잖아요. 뭐 가볍다는 건 제가 말이 실수한 것 같은데 쉽게 들어가고 이해가 쉬운데 베토벤은 한참 들어야 뭐 요즘 나오는 최근에 뭐 심포니 그러면 뭐 1시간 반이나 가까이 돼. 그건 무거운데 쉽게 이해가 돼서 제가 이걸 했는데 다음에 꼭 한번 저희들이 더 한번 모시겠습니다. 한 뭐 아침에 하니까 좀 그렇고 오후에 오셔가지고 이분들 다시 한번 제가 초대해서 그럼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불러주셔도 좋고 올 7월에 위내 같이 가셔도 좋고. 네, 그러면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